안녕하세요. 미스케롯입니다. 이 영상은 비서 1,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더운 날에도 굉장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안에서 여러 가지 꿀팁 많이 받아가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파트는 경영 일반 파트죠. 경영 일반 파트인데 그 중에서도 경영 관리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경영 관리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우리가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할 예정이니까 오늘도 열심히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조직행동 관리,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직행동 관리에서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에 관련된 부분을 첫 번째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오른쪽에 1급, 2급, 요거 같은 경우는 왜 써놨는지 알고 계시죠? 특히 경영일반 같은 경우는 1급만 나오는 시험도 있고, 2급만 나오는 시험도 있고, 1, 2급이 다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 설명드리면서 오른쪽에 좀 써놨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어떤 거는 2급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물론 당연히 1급도 나오는 거예요. 2급이 이제 과거로부터 계속 시험범위긴 했지만 요번에 2021년도부터 강조되는 거는 제가 2급만 써놓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다. 동기부여 같은 경우는 시험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욕구이론을 학습을 좀 해볼 텐데, 우리가 욕구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메슬로우입니다. 메슬로우예요.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그 외에도 뭐 ERG 이론이라든가 동기 위생 이론, 이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보통 시험의 난이도가 만약에 좀 낮은 편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욕구 단계설, 말 그대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 대한 시험이 나오게 되는데,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동기 위생 이론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구 단계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사실 뭐 사회 시간, 도덕 시간, 윤리 시간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이 삼각형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섯 계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게 이제 욕구가 계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이제 시킬 수 있는 욕구는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욕구 단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2층, 갑자기 5층, 뭐 4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욕구의 부분이 아니고, 1층이 우선 이제 충족이 돼야 2층에 올라가고, 2층이 충족이 돼야 3층에 올라가게 되고, 3층이 충족이 돼야 4층에 올라가게 되는 그 단계설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리적 욕구예요. 1층에 있어요. 그래서 생존 욕구는 뭐예요?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자기 위해서 집 있는 거, 뭐 그런 거를 향한 욕구여서 우리가 성욕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생리적인 욕구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실 거고, 요게 이제 충족이 다 된 거야. 충족이 됐다 싶으면 어디로 올라가요? 2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2단계는 뭐예요?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가 이제 충족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박탈, 뭐 이런 부분에서 나를 보호하고 좀 불안을 회피하겠다, 이런 부분이 바로 안전의 욕구예요. 그래서 1단계의 욕구가 모두 충족이 돼야 2단계를 가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욕구 단계설인 거죠. 그 다음에 3단계 소속감, 그쵸? 소속감과 애정, 존경, 그쵸? 요런 부분들, 소속감. 그래서 이제 존경까지는 아니구나. 소속감과 애정에 관련된 부분. 소속감과 애정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3단계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3단계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든가 친구, 뭐 친척, 뭐 이런 사람들하고 친교도 맺고 내가 원하는 집단에 내가 속하고 싶다, 요런 부분이 바로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3단계, 2단계가 끝나면 3단계를 맞이할 수 있는 거고, 이 3단계의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를 지나게 되면 그때 이제 존경의 욕구가 나오게 돼요. 존경, 그 다음에 존중,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곤 하는데, 이게 4단계에 포함이 되죠. 이건 뭐예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인간의 기초가 되는 욕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자아 존중이라든가 뭐 자신감에 대한 거라든가 성취, 뭐 존중, 존경 뭐 이런 부분들이 4단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 의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제 만족을 해야 4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두가 다 5단계를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우리가 가끔씩 자아 존중감이 없다, 내가 자신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는 4단계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 의하면 4단계에 대한 부분에 이제 소실이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4단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는데 5단계 올라갈 수는 없겠죠. 5단계는 뭐예요?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 발전하게 하려고 잠재력을 내가 최대한 발휘해보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예요. 그래서 이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이 5단계 같은 경우는 보통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욕구랑 달리 좀 충족이 된다 그럴수록 더 진짜 증대가 되는 이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성장 욕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성장 욕구.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쵸? 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좀 인지하려고 하는 거, 알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를 뭐 추구하려고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가 5단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매슬로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요 단계를 이제 넘어가지고 자기 초월의 욕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초월의 욕구라는 건 뭐예요? 내 완성을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세계에 기여하려고 하는 욕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메타 욕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의 틀은 매슬로우는 욕구 단계설에 의해서 그쵸 이렇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성장에 대한 5단계가 나중에 커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커지다 보면은 이제 메타 욕구로 다른 사람한테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움도 주고 싶고 세계에 기여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욕구 단계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나오면 이 부분이 좀 나오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ERG 이론, ERG 이론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더퍼에 의해서 주장된 욕구 단계 이론이고요. 이 욕구 단계가 위에는 5단계잖아요. 그쵸? 5단계. 이거에 이제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수정한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가지가 나와.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의 욕구 자체를 좀 중요도 순으로 이제 계층화했다라는 점에서는 매슬로우의 이제 욕구 단계설하고 동일하게 정의를 해요. 그렇지만 이 단계를 3개로 줄였다. 3개를 줄였어요.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서 연구를 실행했다라는 점이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차원인 아까 말씀드렸던 존재 욕구,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 욕구, 그 다음에 뭐예요? 성장 욕구. 이렇게 했는데 존재 욕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매슬로우에서 아까 생리적인 욕구 있죠? 생리적인 거. 이거랑 안전의 욕구의 일부인 거야. 이거 파란색으로 좀 표시 좀 해볼까? 파란색으로 펜을 매슬로우의 첫 번째는 우리가 생리적이랑 안전의 욕구였잖아요. 그래서 이 생리적인 욕구랑 안전의 욕구 일부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더퍼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맨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욕구는 뭐예요? 관계 욕구 같은 경우는 관계 욕구 뭘까요? 관계 욕구 요렇게. 관계 욕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 욕구의 일부랑 이 4단계, 2단계, 3단계 요 부분이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게 중간에 포함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펜이 꺼졌네요. 보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2단계에서 한 4단계 반 정도까지 색칠을 좀 해볼까요? 요 부분이 우리가 관계 욕구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우리가 성장 욕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뭐 연금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일을 하고 나서 보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복지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근무 환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사실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야. 여기에 존재 욕구에 포함이 되고, 동료라든가 상사와의 소통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계 욕구 요게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능력 발전이라든가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욕구, 자긍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 욕구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존재 욕구 1단계, 관계 욕구 2단계, 성장 욕구 3단계.
그래서 이 ERG 이론 같은 경우는 상위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제 하위에 있는 욕구가 더 이제 증가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충족시키려고 하면은 기존의 몇 배나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추가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개개인마다 이 세 가지 욕구가 마치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처럼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개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세 가지 욕구의 상대적인 크기가 서로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욕구 간에 또 순서가 없어요. ERG 이론 같은 경우는 순서가 욕구 간에 없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욕구 단계설의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하고 이제 알더퍼의 ERG 이론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야. 계층적인 이제 개념 자체가 아닌 거지. 그래서 ERG 이론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기 위생 이론이에요. 요거는 이제 허즈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펜 바꿔야겠다 또. 허즈버그라는 사람이 나오죠. 보자. 초록색으로 바꿔볼까? 보라색? 초록색? 허즈버그 같은 경우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동기 위생 이론으로 개발하게 된 거라서 위생 요인은 직무 환경이고 동기 요인은 직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가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무 불만족을 결정짓게 되는 위생 요인, 그 다음에 직무 만족을 결정짓게 되는 동기 요인, 이걸로 나눠가지고 동기부여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취라든가 인정이라든가 뭐 이제 직업이라든가 직무 그 자체라든가 뭐 책임이라든가 이런 요인들 같은 경우는 직무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보다 직무 만족에, 그렇죠, 영향을 이제 끼치는 게 훨씬 크고요. 만약에 성취 요인으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내가 일하면서 성취감을 얻잖아요. 그때 느끼는 만족감이 성취감을 얻지 못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상실감보다 훨씬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인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오게 되는 만족감이 상실감보다 크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동기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직무에 대한 환경, 아니면은 뭐 상급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아니면은 동료들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쵸? 충족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상실감이 충족되었을 때 만족감보다 훨씬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상실감이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좋을 때, 만족감일 때, 이럴 때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불공정할 때 느끼는 불만이 만족감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위생 요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동기 위생 이론의 특징,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만약에 딱 이게 결론을 낸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공정하거나 좋다라고 했을 때 만족감보다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불공정하고 불만 생기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도 쓸까? 쓰기 시작하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족감보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불만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 이런 부분이 이제 동기 위생 이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의 원칙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원칙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명료성, 그 다음에 일관성, 적기적시, 타당성, 관심하고 수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해 요인은 뭐 왜곡되거나, 그쵸?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벽에 이게 연예인들이 이제 다 뒤돌아 있어가지고 벽 사이사이에 있고 귀에다가 막 음악 낀 다음에 막 이제 의사소통을 막 하려고 하면 자기가 어쨌든 간에 잘 들으려고 해도 전달하는 사람만큼 듣지 못하는, 그쵸? 왜곡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는 형님에서도 보면은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보면은 가끔씩 그 연예인들이 서로 의자에 좀 멀리 떨어져서 한 2m 정도 앉아가지고 막 음악 틀고 막 설명하고 그러면은 다르게 막 대답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왜곡이죠. 그리고 누락, 정보의 과중, 그다음에 수용을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사소통의 방해 요인이 되겠고, 그다음에 수직적인 의사소통.
이거죠. 조직 내 전달이나 정보 흐름이 조직 상하계층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고, 수평적인 건 뭐예요? 동등한 부서 간이라든가 동료들 간에 이루어지는 소통 방식. 이건 상호작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대각적인 건 뭐예요? 유사 수준의 부서 간, 상이한 수준의 사람들 간의 대각적인 정보 흐름이야. 그래서 의사소통의 중복이라든가 부서 간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그래서 공식적인 의사소통하고 보완 관계에 있죠. 그래서 가끔씩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또 의사소통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개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전보건공단에서 좀 참고를 했고 여러 가지 논문에서 좀 참고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우선은 리더십 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쟁가치 리더십 모형으로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네 가지의 리더십 유형으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리더십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는 진짜 2-3시간 정도를 해도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할 정도로 리더십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시험을 뭘 낼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리더십은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그래서 그 출제자가 어떤 학자를 기준으로 어떤 연구 방식을 따르냐에 따라서 리더십에 대한 그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제가 가장 브로드한 부분으로 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관계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연성하고 조직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한 측정 지표로 단결, 도덕, 인적 자원 개발에 이제 중점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원들 안에서 동기를 좀 유발해가지고 상호 간의 신뢰감이라든가 아니면 집단의식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조직 내부 안에서의 통합이라든가 유연성 뭐 이런 부분을 좀 중시하는 문화로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굉장히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어떠냐 팀워크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참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서 이제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서는 조직원들의 참여라든가 몰입이 유효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리더십의 유형이 인간관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개방체계형이에요. 그래서 유연성과 외부에 얘는 아까 내부였죠. 얘는 외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의 외부의 지원과 자원을 획득하고 성장이라든가 준비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 이제 개방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구성원들 안에서 상호 간의 협력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동기도 유발하고 능력도 이제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른 부분이 뭐였어요? 아까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뭐 프로그램 개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개방적으로 상호작용도 할 수 있고 또 모험성도 있기 때문에 도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에 맞춰서 하려면 신속해야 되고 또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뭐 이런 특성들이 함께 같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춘 리더십이 바로 개방체계형 비전 제시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합리 목적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통제라든가 외부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아까는 유연성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외부에 똑같이 초점을 두고 있지만 통제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다르게 이제 분류한 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유효성에 대한 측정 지표로 계획이라든가 목표 달성, 생산성, 효율성 요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리더십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주어진 과업이 있어야 되고 과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이어야 되고 좀 능률적으로 조직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어쨌든 간에 외부에 초점을 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목표, 합리성, 효율성, 생산성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리더십이 바로 합리 목적형, 목표 달성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부 과정형이에요.
그래서 통제 똑같죠. 합리 목적형하고. 그런데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 관리의 역할, 커뮤니케이션, 안정성하고 통제 강조하고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그쵸? 내부에 하니까 내부 환경에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 조직 내부의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 조직의 현상 유지에 더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리더십의 형태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공식적인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안전하고 뭔가 확실하고 그쵸? 그리고 조직의 장기적인 존속을 위해서 운영의 지속성도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우선 기본적으로 외부적인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내부의 통합이라든가 안정 그래서 이제 조직의 현상 유지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 리더십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 그래서 위계 질서라든가 명령 계통이라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특성이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조직 같은 경우는 리더십을 할 수 있는 게 피라미드형 조직이 많고 관료제 조직에 이제 부합하게 되는 리더십의 형태를 가진 것이 내부 과정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 유형도 제가 이제 그 경쟁가치 리더십 모형으로 해서 첫 번째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 자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참 맥킨지 좋아하죠. 네, 맥킨지의 유형 구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리더십 자질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민첩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이 리더의 경험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 성장하게 된 게 아주 전통적인 리더십인데 앞으로는 어쨌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민첩성이에요. 그래서 이 민첩성이 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랑 가장 구분이 되는 리더십 자질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조직 체계가 어쨌든 외부의 변화에 어쨌든 민감하게 기민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적응을 해야 되는 그 기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민첩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펜이 혼자서 막 움직여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부분 좀 지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혁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세우고 창조적 파괴에 나설 수 있는 과감함이 성장을 주도하게 되는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일구는 것은 과거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변혁성이라고 하는 거 기업의 성장 방식에 대한 특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변혁성에 무게를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함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리더십의 자질로 이제 꼽히게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결성이에요. 그래서 외부 지향성을 갖추고 일부 고위급의 제한적인 네트워킹이 아닌 조직 전체에 광범위한 네트워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도 포함되는 거야. 그리고 경쟁자도 포함한 외부 파트너와도 좀 어느 정도는 협력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리더는 연결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리더십의 자질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직 체계의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리더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누구 한 명이었어. 소수의 리더죠. 그래서 권위를 바탕으로 조직을 지휘했다면 앞으로는 구성원 전체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이라든가 조율이라든가 협상에 초점을 맞추려는 조언이 바로 조직체계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체계의 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증폭성이라는 키워드로 얘기하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소수 리더였는데 지금은 전체의 능력을 극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세대와 지역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혁신적인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이제 구축이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시대를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세대와 지역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기업 자체가 혁신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실 리더십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리더십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굉장히 많고 리더십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뭘 가지고 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는 하겠지만 우선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슈퍼 리더십과 셀프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슈퍼 리더라고 하는 부분은
통제, 기본적으로 요즘의 리더십은 통제가 키워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리드할 수 있을 정도로 셀프 리더로 만드는 것이 이제 슈퍼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부하의 주체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역량 발휘를 지원해서 자기 부하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부하들을 셀프 리더로 키우는 리더십이 바로 슈퍼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셀프 리더십은 이제 같이 오게 되는 거죠. 자율적 리더십 또는 자기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타인이 리더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제 리더가 돼서 통제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슈퍼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봤었을 때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펜을 좀 켜볼게요.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리더십을 얘기하게 되면 거래 리더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거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건적으로 보상이라든가 예외에 대한 관리를 구성 요건으로 하게 되는 게 보통은 거래적인 리더십이에요. 그렇죠? 조건적인 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성과에 대한 보상이 조건적인 보상인 거죠. 그리고 예외에 대한 관리는 뭐예요?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리더가 이제 개입을 해줘가지고 이거를 방향으로 내가 끌고 간다.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예외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부하가 친 사고를 수습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은 전통적인 리더십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셀프 리더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든 부하들을 이제 아니지 스스로가 리더십을 갖게 될 수 있는 그 부하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슈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슈퍼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리더 스스로가 영웅이 된다라기보다는 영웅을 만들어내는 리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리더십 유형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번트 리더십이요. 서번트 리더십. 이것도 좀 펜을 바꿔서 네. 1977년 미국의 경영연구가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시되어 있는 리더십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고요. 이건 봉사에 초점을 두는 거야. 그리고 종업원과 고객의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을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이 잘 따르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하에 대한 인격 존중, 그 다음 봉사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슈퍼 리더십하고 좀 비슷한 부분은 뭐예요? 스스로가 치열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는 맞아요. 그쵸? 그렇지만 서번트 리더십은 어쨌든 헌신한다라는 것과 봉사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구성 요소냐 보통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그런 뭐 힐링, 우리 이런 말 요즘 잘 안 쓰긴 하는데, 뭐 힐링이라든가 뭐 공동체,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자기 인식, 그 다음에 뭐 구성원의 성장, 몰입, 그쵸? 뭐 이런 부분들, 공감도 있을 수 있겠네. 공감,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해서 리더십을 생각하게 되면 보통 카리스마 리더십을 생각을 하잖아요. 카리스마 리더십이 뭐예요? 리더가 있고 부하가 있으면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리더십이 보통 카리스마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고 뭔가 상태 제시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막 위해서 이제 상사가 막 부여를 해주면서 복종, 충성,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춘 뭐 성과,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리더십이 바로 옛날에 이제 전통적인 리더십인 카리스마 리더십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카리스마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도 있습니다. 집단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것이 독단으로 좀 작용해서 집단도 현혹하고 부정적인 결과로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의 리더십 같은 경우는 좀 변혁적인 리더십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감성 리더십이에요. 또 펜 바꿔야겠죠. 감성 리더십. 요즘엔 또 감성 리더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리더의 핵심 과제로 직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감 능력이 대두되면서 감성 지능, 요거와 함께 등장한 리더십이 감성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다루거나 아니면 그 관련 분야에서 특히 선호되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모든 집단에서 이 감성 리더십이 통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특성 분야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리더십이고, 이 리더의 역할은 뛰어난 전략가가 아니고 직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것을 수행하게 할 건지, 이를 위해 감성과 감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량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통 감성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감성 리더십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감성 리더십 이제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브라운이라고 해서 그 윤리적인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윤리적 리더십은 뭐예요? 리더의 개인적인 행동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통해서 적절한 행동을 보여주고 쌍방향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강화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뭘 원하려고 하는 거,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윤리적인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윤리적인 리더십 같은 경우는 쓸게요. 윤리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기업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윤리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좀 증가하게 되면서 뭔가 경영자, 리더가 정직하고 좀 뭐라고 하죠? 윤리적인 방식으로 능력이라든가 성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관심 요런 것 때문에 생기게 된 게 바로 윤리적인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감성 리더십하고 색깔은 비슷하지만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리더십, 전체 리더들이 이제 추구해야 되는 리더십이 윤리적인 리더십에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리더십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 외에도 말씀드릴 리더십은 많아요. 뭐 팔로워십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건 뭐예요? 인파워먼트랑 아마 같이 나오게 되는 부분 중에 이제 하나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지? 팔로워십을 이제 얘기하게 됐는데, 인파워먼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원들한테 업무 재량을 위임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좀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내가 이제 의욕이라든가 성과를 이제 이끌어내려고 권한 부여를 해주는 게 인파워먼트잖아요. 그래서 팔로워십 같은 경우가 인파워먼트랑 항상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 리더십의 유효성을 높이려고 해서 리더의 영향력을 따르는 그 부하들의 행동 방식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팔로워십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리더십에 대응하게 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팔로워십의 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밖에도 굉장히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대적인 리더십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뭐 맥킨지 얘기하고 이제 맨날 제가 말하는 학자들 말고 뭐 더 이제 궁금하신 학자들이 또 있으실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씀이라든가 피터슨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우스, 뭐 브룸, 그쵸, 예튼 뭐 이런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여러 리더십에 대한 좀 성향이라든가 성격이 바뀌긴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전통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에서 요즘 현대 리더십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 많이 바뀌었고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신다면 시험에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경영 일반 100제 중에서 벌써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왔어요. 52번 문제고 100제 문제 중에 52번 문제예요. 제가 사실 그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이랑 욕구 관련돼서는 좀 더 길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많이 자르고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시험에 나올 부분만 그래도 좀 정리한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짧게 끝났는데, 어쨌든 100제 문제 중에 52번 문제고 조직행동 관리고 2020년도 11월 8일 2급 문제예요. 그래서 31번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중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저차원에서 고차원의 단계별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역시나 2급 문제답게, 네, 2급 문제답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온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번 그림을 그렸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뭐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계층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여기 올라갈 수 없다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욕구는 뭐였나요? 생리적인 욕구였습니다. 네,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적인 욕구가 바로 첫 번째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우선은 틀렸어. 다 틀렸고 답이 우선 4번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안전의 욕구였잖아. 안전의 욕구. 그래서 안전의 욕구는 뭐였어요? 생리 욕구가 충족되고 나서는 내가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좀 날 스스로 보호하고 내가 불안을 피하겠다. 이런 게 안전 욕구라고 말씀드렸었고, 3번은 뭐였죠? 3번. 애정이라든가 소속 욕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욕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사회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애정, 소속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요. 사회적인 욕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 3번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 존중, 존경의 욕구라고 말씀드렸죠. 존경, 존중의 욕구. 4번에 이제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것이 자아실현의 욕구죠.
그래서 요거는 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는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다른 욕구랑 다른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추가적으로 매슬로우가 나중에 연구했을 때 뭐라고 했죠? 증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증폭. 그래서 더욱더 증대되고 성장이 될 수 있는 거. 가끔씩 우리가 수학 문제 푸는 거 싫지만 문제 풀고 나서 이제 성취감 느끼고 나면 그 성취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커지는 거지. 막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이해 안 가잖아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왜 열심히 할까요? 목적이라든가 목표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거기서 성취감을 어마어마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 부분은 극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걸 넘어서면 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메타 욕구. 이 이유로는 메타 욕구까지도 나올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 욕구까지는 가지진 못해도 그래도 최소한 스스로를 존중하고 마지막에 5단계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스스로를 망가뜨릴 일은 최소한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추가적으로 좀 드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욕구 단계에 대한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고, 뭐 ERG 이론부터 시작해서 뭐 위생 이론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리더십의 스타일, 뭐 팔로워십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뭐 2~3시간 훌쩍 지나가는데, 우리가 꼭 그런 목적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잘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